저희 오늘 모시게 된 장태환 교수님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에서 소수민족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장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판사파 캠프 이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한국에 계셔서 저희가 또 마침 행사단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교수님을 그러면 환영하면서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태환입니다. 조산장 선생님께서 설립한 그 행사단에 와서 제가 조산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유종열 이사장님께서 작년에 올해 LA에서 뵙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조선한창호 연구자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리버사이드라는 곳에서 지난 2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선한창호 선생님이 1904년 3월 23일 리버사이드에서 도착해서 만드신 파차파 캠프 또는 조선공화국 또는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에 대해서 지난 한 4년 전부터 연구 작업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전혀 몰랐던 실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자료를 발굴하면서 조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차파 캠프에 대해서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은데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른다는 걸 미리 이야기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조선한창호 데이를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리버사이드 시에서 2017년에 이제 Point of Cultural Interest, 문화 관심지 제1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출한 연구 자료에 의해서 유적지 문화 관심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실 안창호 선생님의 이 파차파 캠프의 실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많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안창호 선생님의 전기나 논문들을 보면서 하변에서 오렌지를 땄다. 이 정도의 언급은 보았습니다만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굴한 자료들이 이제 대략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인터뷰, 국립신보 신학일보, 또 현지신문, 리버사이드 데일리 프레스,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서 문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근거해서 파차파 캠프를 구성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이제 미주 생활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902년 10월 7일 밴쿠버를 거쳐서 시애틀에 도착을 했고 일주일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거기서 한 1년 한 5개월 정도 생활하시다가 3월 23일 1904년 리버사이드에 도착하셨고 거기서 이제 1906년에 신민회를 리버사이드에서 발기했습니다. 발기해서 1907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고 1911년 9월 3일 러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다시 뉴욕에 입항을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LA를 거쳐서 리버사이드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3년 12월에 LA로 이주를 했고 다시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갔다가 192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 3차로 오셨고 이민국 그래서 볼셰비스트 사회주의자로 투서를 이민국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드디어 1926년 3월 2일 SS 서너마로 미국 이민국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대략 미주에서의 행적이신데 저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여기서 1904년에서 13년 사이의 행적을 중점적으로 오늘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주에서의 생활을 보면 대부분의 그 문헌들이 1911년부터 19년, 이게 조선한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의 전성기 시대인데 거기에 거의 문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뭘 하셨는지 그 실체가 잘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그 파치아파 캠프 활동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40년 3월 10일자 신화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3주기를 맞아서 그 선생은 일찍이 우리와 같이 다리바에서 포도를 땄고 리버사이드에서 귤을 땄으며 또 탁당도 받고 채도 장사도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한인 노동자들, 이민자들과 일을 같이 농가 밭에서 오렌지 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도력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신문 기사이고 동시에 이 사진도 실렸습니다. 그 신화민보에. 그래서 이 노동복을 입고 일하는 옷을 입고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여기에도 이 사진하고 비슷한 거죠. 리버사이드에서 이제 그 오렌지를 따는 모습이고 이게 실제 이혜린 여사, 부인 이혜린 여사와 장남인 필립 안 이분은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시죠. 영화 배우고 이제 오렌지를 들고 있습니다. 오렌지 들고 있고 이제 1907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는 사실 이 지도 한 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지도는 2000년도 초반에 UC 리버사이드 도서관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1532 바차바 애비뉴가 있는 그 곳인데 뉴욕에 있는 삼볼 인슈런스 보험회사에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뭐라고 써있냐? Korean Settlement이라고 써있습니다. 1908년 제작된 지도에 리버사이드에 Korean Settlement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리버사이드에 1908년에 Korean Settlement이 있었다? 전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LA나 샌프란시스코, 뭐 다니와, 리들리, 윌로우스 이런 지역에서의 한인들이 거주했고 일을 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왜 어떻게 리버사이드에 1908년에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코리안 셀러먼이 있다는 것은 집단 거주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2000년 초에 발굴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뭐 제 연구 분야도 아니고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냥 있다가 한 4년 전부터 이제 논문 한 편을 써볼까 한번 이거를 추적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지도가 단초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역추적하다 보니까 그 주소도 이제 여러 번 바뀌었더라고요. 1532 바차파 애비뉴에서 4032 바차파 애비뉴 그리고 길 이름이 바차파 애비뉴에서 카머스 스트리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통틀어서 현재 이 주소가 3096 카리지 스트리트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리버사이드 시에 가서 그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파차파 캠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파차파 캠프는 이 철도길이 있는데요. 철도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철도와 기차가 지나가면 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아주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는 판자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제 김용년 선생님의 가족사진, 피크닉하는, 소풍하는 가족사진인데 이 사진도 사실은 그 이번에 막내딸이 이제 바이올렛 김이라고 리버사이드에서 출생했고 2017년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인터뷰를 그분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미 이제 제대로 증언을 못했고요. 다만 본인이 갖고 있던 것을 전부 저 연구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기증fun에서
찾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사이로 저희들이 건진 거죠. 아니면 이게 영원히 없어질 뻔했는데 거의 뭐 기적적으로 제가 이 사진을 찾았고 그 김용련이라는 거는 김인수라는 분의 장남입니다. 근데 김인수가 누구냐? 이혜련 여사의 외우숙촌입니다. 그래서 조선한창호 선생님이 이제 타지로 독립운동하러 대한민국에 활동하러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파치아파 캠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김인수와 김영련 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딸, 막내딸 김바이올렛은 윌버사이드에서 출생을 했고 2017년 윌버사이드에서 사망을 하신 겁니다. 이거 끝까지 지킨 유일한 가족인 거죠. 파치아파 캠프와 윌버사이드는 바로 요분 이분입니다. 막내딸 바이올렛 김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한인타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1904년 3월 23일 윌버사이드에 도착을 하셨고 곧이어서 이게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1904년 말에 이미 국립협회와 한인노동부 이런 것들이 의논이 됐을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정확히 1905년에는 설립이 됐습니다. 국립협회와 한인노동국이 설립이 됐고 또 동시에 한인장로 선교회 코리안 미션이 설립이 됐고 6년에 시민회를 발기했고 11년에 돌아오셔서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를 개최를 했고 이게 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유종열 이사님께서 얘기하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체제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18년 12월에 파치아파 캠프 대한민국민의 윌버사이드 지방회가 파치아파 캠프가 있었던 곳에서 그 옆으로 이전을 하면서 파치아파 캠프 시대는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인데 그러면 어떻게 왜 윌버사이드에 한인타운을 안창호 선생님께서 건설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905년 윌버사이드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국립협회가 설립됐고 한인들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본부를 샌프란시스코에 세우고 그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하와이나 상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내리면 그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게 국립협회의 주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는 덴버, 콜로라도, 타 지역으로 보내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했고 동시에 윌버사이드라는 곳으로 한인들을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왜? 특히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은 전부 윌버사이드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여성이 함께 도착하면 그분들은 거의 다 윌버사이드로 보냈습니다. 왜? 이게 날씨가 따뜻하고 일자리가 많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안창호 선생님이 판단을 내렸고 안창호 선생님께서 뭐라고 지침을 내리셨냐면 처음에는 건장하고 경험이 많은 한인 노동자들을 윌버사이드에 보내라. 그래서 오렌지 하나를 따는 것도 애국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렌지 하나를 정성껏 따면서 그 농장주들의 신임을 얻으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한인들에게 취업의 문화가 생길 것이니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전략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 것이고 특히 이제 어떤 문헌이 나오냐면 윌버사이드에 보낼 때는 구체적으로 그 기차표를 구입을 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기차에 태워서 구체적으로 리버사이드에 내려라는 지침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굉장히 다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타 지역은 전부 총각 중심입니다. 왜냐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총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여성들과 아이들과 같이 왔는데 그분들은 전부 리버사이드에 간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민주공화국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리버사이드 한인들이 한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이것이 이제 한국 역사학계에서 사실 간과된 사실인데 미주 한인은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다라는 비공식 인정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1913년도에. 그것을 일본의 장본인들이 리버사이드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들이었고요. 이게 뭐 또 다른 사실이고 이것은 뭐 이제 여권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도 이제 제가 2014년에 발굴한 인터뷰 기사인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즈의 1902년 12월 7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네, 전면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도산 한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지 한 달 반 만에 샌프란시스코 최고 유력지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즈하고 인터뷰를 해서 전면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리아가 K가 아니고 C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모습은 한국의 좀 미개한 풍속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안창호 선생님이 왜 미국에 왔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는지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밴쿠버를 거쳐서 시애틀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셨다고.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경로로 갔는가?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와이에서 원래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건데 배를 잘못 타고 이게 엉뚱하게 밴쿠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없이 시애틀을 갔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로를 거치면서 가지고 가셨던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비로. 샌프란시스코 도착했을 때는 한 푼도 없었대요. 무일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을 배회하다가 마침 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던 알렉산드로 드루 박사, 의사입니다. 의사. 이분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사정 얘기를 듣더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집이 샌프란시스코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그 바다를 건너서 이스트 오클랜드.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 조금 왜곡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오클랜드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집안일을 도와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기자하고 연락이 돼서 인터뷰를 한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고 이것이 2014년에야 비로소 발굴이 2014년이 아니군요. 1902년이니까 2016년에 제가 발굴을 했는데 114년 만에 발굴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료입니다. 또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각 지역으로 많이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부인에게 많은 편지와 우편을 보내셨는데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1532 Pachapa Avenue, Riverside. 거기가 이제 집이라는 것을 다 재확인시켜주는 곳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장남 필립 안의 그 세례증입니다. 세례증. 1908년 리버사이드에 있었던 그 세례증이고, 그리고 이제 장남의 그 아시안 최초로 할리우드에 있는 명성의 거리, Walk of Fame, 거기에 스타를 받으신 분입니다. 6200 할리우드 블루월드에 안창호 선생, 필립 안의 스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인데
어떻게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와이가 미국 최초 한인 노동 이민이 시작된 곳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와이가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이어야 되는데 왜 리버사이드가 되는가? 하와이는 도착하자마자 한인 노동자들이 여러 섬으로 다 흩어집니다. 일단 섬으로. 그리고 흩어진 다음에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탕수수 농장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2년, 3년간의 일을 하고 비로소 이제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1903년에서 한 3년 일을 하면 1906년 이후부터 이제 도심에 나와서 한인타운을 형성할 수 있었고 리버사이드의 경우는 그 이전이고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그 당시에 반아시안 감정이 워낙 드센 곳이기 때문에 아시안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고 도산항창 선생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버사이드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는 한인들이 더 많이 살았습니다만은 차이나타운 외곽 지역에서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리버사이드는 한 지역에서 모여 사는 겁니다. 한 지역에 페차파 캠프라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다. 둘째, 직업 속에서 코리안 레이버 뷰로라고 이제 직업 속에서를 설립을 해서 한인들에게 취업의 문호를 적극 개방했기 때문에 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제 농장주들은 백인 농장주들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레이버 컨트랙터 즉 알선사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근데 그때의 노동 알선사들은 전부 일본계였습니다. Japanese Americans. 그래서 한인들에게 취업의 문호가 개방되지 못한 거예요. 한인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산항창 선생이 직업 속에서를 설립을 한 거예요. 코리안 레이버 뷰로 1905년도에. 그래서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 중심의 한인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타 지역과는 달리 그 한인 타운의 중심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인 노동자들이 리버사이드에만 거주한 게 아니고요. 일자리가 생기면 그 근처로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을 하고 다시 오는 겁니다. 근데 리버사이드에 오면 뭐가 좋으냐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한국 음식을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벌써 리버사이드 근처에 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고향의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리버사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단체를 설립한 곳이 리버사이드 국립협회는 물론이고 시민의 발기된 곳이고 대한민국민회와 흥사단을 조직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리버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문헌을 찾다 보니까 신화민보 1910년 10월 5일자 신문입니다. 기사가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으세요? 저는 못 읽습니다. 이거 제 능력 밖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학벌은 저는 겨우 고졸이기 때문에 이 한글 옛날 한글인데 거의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그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두 분이 저희 연구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고려대학교 국어문학과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명이 저희 연구소에
인턴으로 왔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저희 연구소에 올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2년이 닿아서 그 학생들이 연구소에 왔고 그 학생들이 이거를 다 현대어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 학생들이 없었으면 이 연구는 거의 진행이 불가능했다. 저는 그 정도로 중요했는데 현대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런 겁니다. 리버사이드 지방 이곳은 미국 올 때에 제일 먼저 창설한 한인의 독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체를 처음 시작하며 지방의회가 제1차로 설립된 곳이다.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서 제1차로 동네가 형성된 곳이고 공립협회 지방회가 제일 먼저 설립된 곳이 바로 리버사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립협회는 리버사이드 지방회가 먼저 생기고 본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생긴 겁니다. 거꾸로. 그리고 이제 1916년 10월 20일자 신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재미 한인 사회의 발생지다. 리버사이드는 재미 한인 사회의 발상지다. 그리고 이제 스페레카 가는 모습을 보고 기자가 지금과 예전의 느낌이 없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감회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의석이라는 분이 골든 마운틴이라는 영문 자서전을 1961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영문 자서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It has soon become the first largest Korean settlement in America, at least during the orange season of each year for a number of years. Subsequently, smaller Korean communities or camps sprung up nearby towns of Redland, Oakland, Claremont, which were offsprings the main settlement, which was the Riverside. Main settlement이 Riverside라 얘기해요. Before many of them began to move into cities as operators of small shops, restaurants, grocery stores in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is as they found today.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이 정확하게 리버사이드가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한인타운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 거주를 한 거냐? 이것도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하변, 그 리버사이드를 하변으로 번역을 했죠. 하변. 1905년 공익신보의 12월 달에 이제 리버사이드 지방에 소관된 회원이 70명이고 샌프란시스코는 103명. 2년 후에 공립회원 샌프란시스코 291명, 하변 1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립협회의 회원 숫자입니다. 공립협회의 회원은 남성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907년을 위해서 최소 190명 플러스 여성과 아이들 합치면 최소 200명이 넘을 거고 거기다가 오렌지 수확 기간이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인데 그때는 임시 노동자를 100여 명 이상을 고용했습니다. 오렌지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대 300명 이상의 한인들이 그 당시에 파차파 캠프 주변을 거점으로 생활하고 노동을 했다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 숫자는 1907년에 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미주 한인들의 숫자는 8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파차파 캠프에 거주하고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918년 그 미국 그 장로교회 연례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Riverside, another happy group of Christians, somewhat distinguished from other stations by the number of young wives and their children.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달리 리버사이드라는 지역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는 아주 독특한 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버사이드라는 곳이 그럼 왜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강 때문에 세나나 리버, 세나나 리버라고 거기에 빅베어라는 산이 있는데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 눈이 쌓였다가 여름에 녹으면서 그
물이 흘러서 저쪽 뉴포 비치까지 가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운하. 게이지 캐네어이라는 운하를 만들어서 오렌지 농장에 물을 댄 겁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라는 지역은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최고 부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 많았던 거고 온화한 날씨 이런 것에 착안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겁니다. 파차파 캠프를 이제 여러 군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20개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은 1층이며 휴메니티 센터와 두세 대용 건물이 1.5층이고 목조 건물 직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열악한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시설도 없는 그런 판자촌 거기서 이제 노동을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의연금을 냈고 의문금을 냈고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이 사진이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1911년 제3차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를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바로 운하입니다. 게이지 캐네어. 파차파 캠프가 그 게이지 캐네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미총회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것이 이제 거기 리버사이드 오늘날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에 있는 미션 인이라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지금도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온 호텔을 라이트로 장식을 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매년 몰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 호텔에 미국 현직 대통령 1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미국 현직 대통령이 왜 리버사이드에 왔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표와 돈이죠, 돈. 펀드레이징, 기금 모금하기 위해서 리버사이드로 온 거예요. 돈이 여기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버사이드라는 곳이 그 당시에는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905년 현지 신문입니다. 리버사이드 데일리 프레스. 거기에 코리안 레이버 뷰로가 창립이 됐고 우리는 열심히 일할 준비가 있으니까 우리를 고용해 주시라는 광고입니다. 광고. 코리안 레이버 뷰로. 한인 노동. 안창호 선생님의 이제 명함이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우대 조상창호 선생님의 전략이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농장주들이 한인들을 무대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한 건데 한인들이 특별히 품행이 단절하고 근실하고 침감한 것을 피하며 종교의 진실함을 증거하고 교사들은 학업의 근실함을 증거하고 농주들은 뇌등의 근실함을 증거하고 그래서 술도 먹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동끼리 친목해요. 단체를 조직하고 한국 사람을 대화 도와주기를 하며 몇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백인 농장주들이 한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그 담례로 초청해서 대접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노동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해. 왜 우리를 고용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냐? 그랬더니 한국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그들을 고용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자, 1911년 안창호 선생님께서 신민회 활동을 하다가 9월 달에 이제 다시 미국에 입국하셨습니다. 대한민국민회가 1909년 창립이 됐습니다만은 안창호 선생님이 한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민회는 사실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단체로서 활동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창호 선생님이 1911년 9월에 미국에 도착하면서 대한민국민회가 비로소 진짜 독립운동 단체로 이제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국민의 북미총회가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리버사이드에서 개최가 된 겁니다. 왜? 안창호 선생님이 리버사이드에 계시니까. 거기가 그 당시의 중심이니까. 우리 국민회는 완전한 헌법공화의 제도를 의지하여 조직한 단체인 까닭에 지방총회의 중대한 권리는 온전히 대의회에 있다 할 것이다. 대의회는 지방총회에 대해서 자치규정을 제정하며 임시안을 성립하며 총회 임원을 선정하며 명령도 예산을 정하는 일종의 국회라는 얘기예요. 국회. 그리고 대의원들은 인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1911년에 제정된 겁니다. 리버사이드에서. 그리고 이제 11월 23일부터 오후 2시에 대회에서 12월 4일은 오전 3시에 폐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밤샘 토론은 거죠. 밤새 열흘 동안 밤샘 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개의 안건을 승인했어요. 근데 21개의 안건이 뭐냐? 여기서 승인한 안건의 주요 과제가 바로 대한민국민의 중앙총회를 설립한답니다. 지금은 이제 북미총회거든요. 이건 북미총회라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 메리다 지방총회를 총괄하는 기관이고, 블라디보스톡이나 타 지역에 중국이나 거기에 있는 대한민국민의 지방회는 중앙총회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미주를 포함해서. 그래서 중앙총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국가로 치면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영정부가 이미 1911년에 조직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1919년 3.1운동 직후에 그 생긴 상해 임시정부, 민주공화 제도를 선언한 상해 임시정부의 토대는 바로 여기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상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보완이 돼서 직접적인 연관사안을 한국 학자님들께서 밝혀주시면 상당히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의 법통성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북미총회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다시피 여성들과 아이들 다 함께 찍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1913년 6월 25일 리버사이드 근처에 헤멧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한 기차 타고 한 1시간 이상 가면 헤멧이라는 그 지금도 농촌 지역입니다. 거기에 설구 농장에 11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리버사이드에서 기차를 타고 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아시안에 대한 반아시안 감정이 워낙 센 곳이라 거기에 200명 이상의 백인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차역에. 아시안들이 일하러 오니까 자기들 일자리 뺏으니까. 그래서 도착하니까 거기서 백인 노동자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얘들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 뭐 위협을 가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다음 기차로 이제 돌아갑니다. 뭐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그 소식을 들은 일본 영사관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 대사관, 워싱턴 DC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이 문제를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조그만 사건인데 미국과 일본의 외교 분쟁으로 번진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 회장 이대휘 목사님께서 미국
국무장관인 윌리엄 제닝 브라이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무슨 전보를 보냈냐? 우리는 한일 합방 이전에 한국을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국인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 전보를 받고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 브라이언 국무장관이 AP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간섭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국민회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일본이 만주에 일본군과 경찰을 파견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일본 군대와 경찰을 파견했고 독립군을 토벌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회와 미주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1913년 7월 2일자 기사에 Korean fruit pickers, not Japanese subjects.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다라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비공식적으로 무국적자입니다. 비록 한국은 일본 식민지지만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고 무국적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망명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1913년에.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제가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신문보다가 다 달라요. 어떤 신문은 일본인이라고, 어떤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왔다고, 어떤 신문은 LA에서 왔다고 그러고 숫자도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신화민보에서 11명의 한일, 리버사이드 거주 11명이 이제 했다고 신화민보에서 보도를 함으로써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신화민보에 이 사진이 마침 있더라고요. 딴 데도 아니고 이제 리버사이드에 있었던 신화민보. 그리고 이제 그 근처 이제 묘지에 갔는데 묘지에서 제가 이 묘비를 발굴했어요. 김순환이라는 분의 묘비인데 미국에서는 묘지를 보통 밑으로 비석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분은 위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민의 회원 흥사당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묘비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군지 이제 또 궁금하죠. 이게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묘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이분이 현지신문에도 이 보도가 됐어요. 신화민보에 이제 마차 사고로 즉사를 했습니다. 1919년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장례식에 이제 한 41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밀러라는 분이 참석을 했고 그분이 모든 손님을 여관으로 총해서 5천을 대접했대요. 이게 누구냐면 프랭크 밀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미션인 호텔 있죠? 그 호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백인이 그 자기 여기서 이제 베이커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종업원이 죽었다고 장례식에 직접 참석해서 장례식 참석자 모두를 호텔로 초청을 해서 5천을 대접했다는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겁니다. 이분의 인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김순학이라는 분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코리안 미션 그 한인장로 선교회 목사님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유언보비도 발굴했는데 또 이제 이분이 누군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추적하다 보니까 이분은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신한민보 기사가 역시 정확합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건데 이분이 또 김순학 선생의 장남에 기구한 명입니다. 참.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뮤비를 발굴했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갖고 제가 아는 그 고려대학교의 그 국어국문학과 교수님한테 이걸 보냈더니 금방 리운경 모친이요 거꾸로 읽고 제가 몰라갖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거꾸로 읽으니까 금방 나온 소리.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리버사이드 칼버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주보입니다. 주보 그 교회고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에 있는 주보인데 이게 코리안 미션. 이것도 설명하려면 기니까 이 성경책도 그 유품에서 나왔습니다. 그 바이올렛 킴 유품인데 이게 이제 바로 파차파 캠프에서 사용됐던 성경책입니다. 1908년 그 당시에 알렌 이얼킨이라는 그 담임 목사가 김창률이라는 분에게 선물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김창률이라는 분도 제가 추적을 열심히 해서 다 밝혀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대해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의장로 성교 건물이 불에 타서 그 칼버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서 다시 복원을 했다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주보입니다. 그 주보인데 거기에 코리안 미션 순학킴 김순학 패스터 그리고 이것이 주보에 그대로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1918년부터 주보에 코리안 미션이 없어집니다. 1918년부터. 그러니까 이미 18년부터 이제 없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요것도 찾았습니다. 코리안 멤버십. 그다음에 칼버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 등록한 한인 명부예요, 명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귀중한 자료죠. 근데 이분들이 그 기록들을 다 보관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활동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제 1918년 초부터 김영적 리버사이드 지방회가 폐쇄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신한민부에 이제 실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아니다, 회관 폐지는 풍설이다,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11월 10일 지배노하관이 1932 바차카 해변에서 1158 바인스트리트에서 이전하면서 파차파 캠프의 시대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제가 이거를 발굴하고 나서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재평가가 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대한민국민회에서 1918년 1월 달에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대한민국민의 회원으로 입회를 허락하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라고 선포합니다. 1918년에. 그것은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는 것이 1924년인가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민회는 이미 여성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것이 1918년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발생한 직후에 미주 지역에서 한인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리버사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월 6일, 1919년 2월 6일 구용의 부인들도 국민행위를 다 한다고 결의를 했고 4월 15일 행사에 이제 애국가 구정석 부인 연설을 박충석 부인이 합니다. 연설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직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박충석 부인이 연설을 했고, 기도도 유인경 부치, 아까 그 묘비 있죠? 그분이 기도를 했고, 이러한 그 여성들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대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사이드 지방 하는 분들도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남자들과 같이 하기로 했다니 장려할 만하다. 특히 유인경 씨의 부인은 60당년에 병원에서 교육하며 오는 것을 우리 국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쓴다고 하니 참 열성보고만 하다. 이러면서 여성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안창호 선생님의 그 막내 아들 랄프 안필영 선생과 부인이고 그 전시회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 리버사이드에서 제가 발굴한 자료들을 근거로 그리고 바이올렛 팀이 기증한 그 사진과 또 아주 재밌는 기록들이 아직 그분들이 그 가계부들이 열심히 썼고요. 일기도 썼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내년 2020년 11월 달에 그 저희 리버사이드에 있는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인데 뮤지엄 오브 포토그래피 사진 박물관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이 바차파 캠프에 대한 전시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사단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참석하셔서 아마 보시면 상당히 기념적인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파차파 캠프를 통해서 그 조선안창호 선생님의 그 행적이 1911년 이전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안창호 선생님의 미주에서의 독립운동, 그 시민사회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발자취를 볼 수가 있고 조선 안창호 선생님을 재평가하는데 이 연구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